4장 수식과 연산자에 대한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식과 연산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식의 정의인데요. 수식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수식이라고 하면 상수 혹은 변수 그리고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연산자도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피연산자하고 피연산자들이 몇 개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떤 수식의 결과로서 어떠한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수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연산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분류 보면 대입, 산술, 부호, 증감, 관계, 논리, 조건, 콤마, 비트 단위 연산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이거는 연산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함수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변한 연산자가 있고요. 포인터 연산자,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거, 그리고 구조체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요. 대입 연산자는 배웠고요. 산술 연산자도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호 연산자 잘 알고 있죠?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부호 연산자, 그리고 증감 연산자.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할 거고요. 증감 연산자들, 예. 관계 연산자들, 크냐, 작냐, 같냐, 다르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and or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리 and, 논리 or, 논리 not. 예. 이거하고 비트 단위 and or, 아, exclusive or,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A, B가 있을 때 A와 B가 둘 다 참이면 참이다.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그러한 관계를 따질 때 쓰는 거고요. A and B는 말 그대로 우리 디지털에서 배우는 것처럼요. AND 게이트를 뜻해요. 이렇게 AND 게이트. 예, 이게 두 개가 일일일 때만 1인 이 조건을 나타내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출력이 0이 되는 이러한 그 AND 게이트 조건을 나타내는 게 비트 단위 연산자죠. 이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기 바라고요. 조건 연산자가 있는데 이게 사막 연산자인데 C에서 있는 독특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보지 않았던 그런 연산자인데요.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다시 보고요. 콤마 연산자들은 P 연산자들을 예를 들어 A, B가 있으면 A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B를 이런 식으로 그 연산에 포함을 시키게 돼요. 어, 그래서 이런 콤마 연산자를 이런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하죠. 콤마가 있으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 단위 연산자에서 AND, OR, exclusive OR, 이게 not, 그리고 이거는 비트 단위의 이동이에요. shift. 그래서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 같은 2의 멱승 단위의 곱셈이나 나눗셈 할 때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펌웨어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예, 이거는 잘 쓰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은 그런 산술연산보다 이런 그 쉬프트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주게 되면 연산이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이즈 오브는 알고요. 형변한 연산자는 자료형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인트형 x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근데 연산을 하다 보니까 이 x가 자료형이 플로트면 좋겠어. 그런 경우 생기겠죠. 쭉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EX가 플로트면 좋겠어. 자, 이런 경우 생깁니다. 이제 그럴 때 플로트 X라고 해주게 되면 이 X의 자료형이 플로트형으로 바뀌게 돼요. 계속
바뀌는 건 아니고 요 한순간에만 요렇게 써주는 한순간에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연산자들, 주소를 가르칠 수 있는 연산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터 연산자고요. 요거는 주소 연산자죠. 엔드 표시한 거. 그리고 이게 요거랑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열할 때 쓰는 거고요. 배열할 때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구조체 연산자들인데 이 구조체는 뭐 뒤에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연산자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연산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슨 산술 연산이냐 논리 연산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별도 할 수 있겠지만 피연산자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가지고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인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에 대한 자, 문제는 나눗셈 연산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 연산자는 피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이 부동소수점형, 플로트나 더블로 자료형이 선언이 돼 있으면 결과가 부동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둘 다 정수인 경우에는 둘 다 정수면은 정수 부분만 나와요. 그래서 나눗셈 연산을 할 때는 소수점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싶으면 피연산자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부동소수점형으로 정의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눴을 때 몫이죠. 예, 잘 알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 예, 이게 이제 모듈러스 연산인데요. 5 모듈러스 7, 혹은 뭐 5 모드 7, 5 모듈러 7,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5 모드 7 하면은 이제, 5죠. 예. 몫은 0이고 나머지는 5가 되겠죠. 이제 이 경우는 10 모드 2하면 몫이 5고 나머지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듈러 연산은 여러 가지에 이용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요런 걸 많이 쓰는 형태예요. 이거는 내가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를 쓰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x라는 값이 홀수이냐 짝수이냐를 판단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x 모드 2를 하게 되면 x 모듈로 2에 대한 값은 1 아니면 0이겠죠? 이제 1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러면은 x가 홀수라는 뜻이죠. 홀수가 되고요. 0이면은 이게 짝수라는 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나머지 연산을 그 연산 자체에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다음 부호 연산자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 이항 연산자하고 이 부호로 쓰일 때는 단항 연산자라는 거, 그래서 이항 연산자하고만 이제 구별을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고요. 증감 연산자인데요. 자, 증감 연산자는 이 뿔뿔이라는 거는 더하기 1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뿔뿔 x는 뭐랑 같냐면 x는 x 더하기 1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1 증가시켜 주는 건데, 근데 이 뿔뿔이 변수 앞에 붙은 경우가 있고 변수 뒤에 붙은 경우가 있죠. 여기 약간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앞에 붙은 경우는 이 그대로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쓰여진 순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증가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x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증가를 시킨 다음에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x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가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는 int x는 10 x는 10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x는 y는 뿔뿔 x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y를 출력을 해보면 뭐가 나올까? 자, x는 10이죠. 10인데 x를 증가를 하고 x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증가를 했으니까 뭐가 되죠? 11이 되죠. 그리고 x가 1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11을 y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y는 11이 돼요, 값이. 근데 y는 x 뿔뿔이다. 그리고 y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x는 10이죠. 10인데 증가를 시키기 전에 먼저 y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y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증가가 돼서 11이 되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y는 여기서는 11이 나오고 얘는 10이 나와요. 자, x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는 11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를 출력을 하면 여기서는 11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결과는 이건 다르지. 이건 다르게 되겠죠. 예,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감소 기호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x는 x-1하고 똑같아요. 역시 앞에 붙으면은 먼저 감소를 한 다음에 x를 사용하는 거고요. 뒤에 붙으면은 x를 사용한 다음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대입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인데요. 배정 연산자 혹은 할당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대입 연산자라고 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입 연산자는 항상 이제 대입될 그 값을 받아들일 그 피연산자가 항상 왼쪽에 이제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있고 어떤 수식이나 혹은 뭐 함수라든가 변수라든가 상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죠. 많이 이제 여러분들 봤으니까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 연산자에서 주의할 점인데요. 아마도 뭐 이런 그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실수도 마찬가지지요. 자, 이런 거는 대입 연산자니까 가능한 거죠.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등호라면 x하고 x 더하기 1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건 등호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대입 연산자니까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그런 표현이 됩니다. 대입 연산의 결과값은요. 이 오른쪽 부분,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 부분이 전부 처리가 된 다음에 그 결과가 1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계산이 된 다음 1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입 연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먼저 계산이 다 된 다음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x는 1이라는 게 먼저 계산이 돼서 x에 1이 대입이 되고요. 1이 y에 대입이 되는 그러한 연산 결과를 보입니다. 자, 대입 연산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고요. 많이 쓰입니다. C 언어는 특성이 C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그런 랭귀지들은 대부분 가능하면 코드를 간략화시키는 거를 좋아하고 또 코드를 간략화시켜서 코딩을 할수록 좋은 코딩이라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코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요런 표현 x는 x 더하기 1이다. 누적 덧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x에다가 y를 더한 다음에 다시 x에 집어넣는 거 누적 덧셈 혹은 이런 누적 뺄셈이라든가 이런 누적 곱셈이라든가 하여튼 x는 x 뭐 y다. 자, 이런 표현들은 전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지금 두 번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x 두 번 쓰기 귀찮다. x를 없애버리고 이 연산자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 굉장히 헷갈려요.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는 조금 헷갈리고요. 하나만 있으면 별로 헷갈리지 않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항이 두 개 이렇게 되면 헷갈린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할 수 있냐면 x는 x 빼기 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x-y-1이잖아요. x는 x 빼기 y 더하기 1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썼을 때 오른쪽 항이 하나 이상인 이제 두 개 이제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꼭 괄호를 넣어가지고 올바른 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장에서는 관계 연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인데요. 관계 연산자는 그 다른 연산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앞에서 배운 뭐 산술 연산이나 대입 연산자 그리고 이따 뒤에 할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문장에서 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을 만드는데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결과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변수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변수죠. 변수한테 대입이 될 텐데
관계연산자는 그런 정도보다는 어떤 조건을 따지기 위한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문장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조건, 이제 뒤에 우리 if문하고 스위치문을 배울 텐데 이런 조건문에서 어떤 조건을 따질 때 관계연산자를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이 조건에 따라서 어디로 이제 어떤 걸 수행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쓰이게 돼서 다른 연산자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같냐, 다르냐 이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산수나 수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x하고 y가 같냐라는 거 따질 때 x는 y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도 문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논리적인 그런 오류가 발생할 뿐이지. 자, 그래서 이 같냐를 쓸 때는 좀 주의를 하기 바라고요. 다르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자, 이런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참, 거짓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논리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조건을 조합해서 뭐 참과 거짓을 따지는 거죠. 맞냐? 예, 참과 거짓.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기호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는데요. 이건 and고 지금 or죠. 그래서 x라는 이 조건하고 이쪽 조건이 둘 다 참이냐를 따지는 거고요. 이제 참이면은 참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이제 참이고. 이거는 이제 낫 연산이죠. 자, 이런 그 논리 연산자인데요. 이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어떤 수식에서 쓰이는 거는 거의 보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은 if문이나 어떤 스위치문, 자, 이런 그 조건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논리 연산자의 계산 과정인데요. 자, 1이 2와 같냐? 거짓이니까 0이죠. 그리고 2가 2와 같냐? 참이니까 1이고요. 0, 5와 1이니까 결과는 1이 되죠. 거짓 5와 참이니까 결과는 참입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인데요. 이게 그 연산자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냐.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놨을 땐 도대체 뭐가 먼저 연산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려고 처음에 노력하고 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연산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죠. 그럼 곱셈보다도 그런 다항 연산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x 곱하기 플러스 y다.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y다.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그 다항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낭 연산자가 이런 이항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높은 게 괄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좋고요. 저도 우선순위가 뭐가 높은지 기억을 다 못해요. 우선순위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 계산을 시키고 싶은 것들은 괄호로 이렇게 잘 묶어주면 되니까 우선순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건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게 조건연산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 외우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조건연산자뿐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대입연산자,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어떤 게 어떤 연산자인지를 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외워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헷갈릴 때는 여러분들 책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조건연산자는 앞에서 우리 사망연산자 했을 때 나왔었죠. 사망연산자. 연산자가 3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자, 요 조건을 봐가지고 이 조건이 참이면은 2가 결과로 나가고요. 이제 거짓이면 3이 요게 결과로 나가죠. 이게 참일 때 결과가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거짓일 때 나가는 건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 마지막으로 형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변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자동적인 형 변환이 있고요.
자동 형변환이 있고 이제 명시적인 형변환이 있습니다. 이 자동 형변환은 대입 연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산, 정수 연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형변환, 그리고 수식 연산할 때 또 형변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형변환들이 자동적인 형변환이고 이제 명시적인 형변환은 내가 이미 인위적으로 그 자료형을 이미 선언된 변수의 자료형을 변환하는 그런 방법이 명시적인 형변환 방법이에요. 더블형 f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여기다가 이 f에다가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10이 들어가지 않고요. f가 더블형이기 때문에 f에는 10이 아닌 10.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동적인 형변환이죠. 대입 연산에서 일어나는 자동 형변환이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앞서서도 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정수형으로 i가 선언이 돼 있죠. 여기에 이런 그 부동소수점 수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뭐 이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3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는 3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정수형 변수를 썼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적인 형변환이고요. 자, 수식에서의 자동 형변환인데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int하고 더블형이 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int형하고 더블형이 있으면 계산이 되면 int형을 더블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키워줘요. 예, 일단 키워놓은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더블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큰 그릇의 자료형하고 작은 그릇의 자료형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연산은 큰 그릇의 자료형을 기준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명시적인 형변환입니다. 이 명시적인 형변환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이미 선언된 그런 변수의 자료형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3456이 있는데 내가 이 상수를 int형, 정수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자료형을 써주고요.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돼요. 마찬가지로 변수에 대해서도요.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아마 인티저형으로 선언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를 더블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명시적인 형변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